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 28회 방송 이어서 계속 방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순실과 우병우의 이 정말 경쟁하듯이 우병우는 기자에게 그리고 최순실은 교정직원, 교도소의 직원을 향해서 레이저를 쐈다고 하는데요. 고든 빛깔림은 레이저 정권이 맞다고 하고, 이 박근혜도 레이저를 몇 번 쏜 적 있죠. 그래가지고 또 이슈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이런 이제 최순실과 우병우가 여전히 저는 이런 도도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은 민능구석이 있는 거죠. 이 민능구석은 다름 아닌 바로 박근혜 권력이 결코 이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입니다. 그런 기대 속에서 저는 이제 과거에 일제시대를 한번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일제시대 때 36년, 정확히 얘기하면 34년 11개월이라고 얘기하죠. 34년 11개월간 이 일제가 우리나라를 식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일제의 혼자의 힘만으로 가능했던 것이 아닙니다. 만약 일제가 이 우리나라 내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이른바 민족 반역자들의 협력과 협조가 없었다면 절대 그들은 이 나라를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배하고 식민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나라의 민족 반역자들이 내부 협력과 공모를 통해, 그리고 이것이 우리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완용도 이완용은 자기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 매국노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두 가지 관점이었는데, 한 가지는 이완용은 친일파가 아니라 친일 반민족 행위자가 아니라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친러파도 하고 친청파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친일파를 한 거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가 죽을 때는 자기 조카한테 유언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향후에는 미국이 이제 득세하게 될 거다. 그러니 너는 친미파를 하라고 그런 유언을 하고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완용의 진짜 생각은요, 일본이 내 나라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시대에 부응하는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이게 이제 이완용의 생각이었고요. 그래서 이완용이는 자기에 대해서 매국노라고 하는 비난과 비판이 제기가 되면, 그러면 한 얘기가 뭐였냐면, 어차피 조선은 망하는 나라였다. 대한제국은 망하는 나라였다. 그렇다면 누구한테 망하느냐만 남았지 망하는 건 기정사실이었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나라를 넘기는 것이,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한 게 일본이라고 이완용이가 주장을 했었거든요. 왜 이 이야기를 뜬금없이 지금 하냐? 저는 지금 보이고 있는 박근혜의 이 정권에 대해서 이게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박근혜는 혼자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알려진 것처럼 이 정권의 진짜 대통령 실세는 1번이 최순실, 2번이 정윤회, 그리고 3번이 박근혜라고 박관천 정경정의 증언,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후에 이번에 새로 드러난 거는 사실은 권력 서열이 1, 2, 3위의 3위가 박근혜가 아니라 사실은 1위는 최순실, 2위는 정윤회, 3위는 정유라, 4위가 박근혜. 그래서 사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다라는 게 이번에 이제 새로 밝혀진 사실인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제 나라를 전국을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예,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박근혜가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잘못된 정권이 유지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력해주는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저는 지금 국무총리 내정자로 된 김병준, 그리고 한강옥, 예, 새로 임명한 그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김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여정부 청와대 이 정책실장을 했던 사람이고, 교육부총리로, 예, 내정이 됐을 때 당시에 이 사람은 논문 표절 혐의 등으로 해서 절대 안 된다라고 당시에 한나라당, 예,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끝내 한 달 만에, 예,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 정점에 있었던 박근혜가 지금 김병준에게 국무총리를 제안을 했어요. 이 국무총리 자리를 제안한 때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네. 국무총리를 제안받았을 때가 바로 최순실이 귀국하기 전날이었던 거죠. 일요일날 김병준이 만났고, 그리고 나서 이 김병준이 일요일날 만나놓고도 화요일날까지, 예, 이틀 후인 화요일까지도 뭐라고 사람들한테 언론에다가 얘기했냐면, 국무총리 제안은 뜬구름 같은 얘기다. 정확하게 나한테 오지 않은 이야기다. 그래서 답변할 수 없다면서 끝까지 연막을 핀 걸로, 예,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가 됐었는데요. 이러한 김병준이 결국은 국무총리로 내정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줬거든요. 충격은 우리만 받았고 본인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박근혜가 김병준을 갖다가 임명했을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뻔한 이야기입니다. 예. 노무현 정부 하에서 있었던 김병준을 국무총리로 앉히고, 그리고 DJ 정부 하에서 청와대 비서실장을 했던 한강옥을 다시 자기의 비서실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이걸 통해서 위기 국면을 돌파하겠다고 하는 얕은 수거잖아요. 이 얕은 수를 과연 이 김병준이나 한강옥도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죠. 그런데 이걸 알면서도 이것에 대해서 호응하고 화답한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예, 자신들에게 일말에, 예, 먼지만큼이라도 지지가 있고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고 신뢰가 있고 관심이 있는 지지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지. 김병준이라고 하는 사람 저도 기억이 나요. 사실 저는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 보질 않았었어요. 저는 하여간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있는지, 뭐 저 말고도 이제 다른 분들도 막 그러실 것 같아요. 그죠? 김병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아마 알고 계셨던 분들은, 저는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이른바 좀 결이 다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노무현 대통령과도 좀 다르고, 이른바 친노 그룹, 친노 세력, 친노라고 하는 게 노무현과 친하다라는 게 친노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어떤 변화, 발전, 양심, 정의,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도덕, 예, 이런 것들로 이제 저는 대변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른바 반칙 없는 사회, 예, 예,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김병준이라는 사람이 왜 노무현이라고 하는 세력과 함께하는지 그때도 좀 의아하고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이번에 이제 그걸 확실히 제가 봤다라고 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까지도 김병준은 야당이 전부 다 물러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러나지 않고 있죠. 여기서 더 웃긴 거는 뭐냐면, 김병준과 관련해서 야당은 물러나라고 하는데 박근혜는 오늘서부터 이제 그 월요일인 오늘 11월 7일부터 한강옥이 본격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당을 만나러 이렇게 접촉하러 다니면서 내일이나 모레쯤 국회로 박근혜가 찾아오겠다. 그렇게 하면
국회에서 박근혜와 만나서 이른바 여야 영수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하면서 한강옥이 그 중심 역할을 지금 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 한강옥이 야당에다가 그 영수회담을 하자고 하면서 그 무슨 말을 하러 올 거냐라고 하니까 첫째는 정말 어이가 없는 일이 아닌가요? 김병준에 대해서 책임 총리에 대한 권한을 확실히 부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겠다는 거예요. 확실히 부여하겠다. 그러면서 이른바 이선 퇴진에 대한 내용은 약속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게 김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실권을 넘겨주라고 요구하면서 싸우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이런 황당무계한 발상과 생각을 하고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우리가 언제 김병준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박근혜가 권력을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까? 김병준이라는 사람 자체를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의 주장이고요. 김병준은 박근혜 국무총리지 대한민국 국민이 원한 총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한 김병준에게 박근혜의 권력을 넘기라고 우리가 언제 요구했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언제 용서하고 이걸 받아들인다고 했습니까?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생각이고 이런 발상 자체가 여전히 박근혜가 제대로 된 인식을 갖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것에 대한 반증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강옥이가 박근혜가 이선퇴진을 하지 않고 뭐 이런 걸 설득하기 위해서 온다고 하는데 그러려면 뭐하러 옵니까 국회에. 이선퇴진이 이제는 아니에요. 이선퇴진도 이제는 물 건너간 겁니다. 시기가 지났어요. 박근혜는 더 이상 그 어떤 말을 해도 국민들이 신뢰하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남은 1년 4개월 동안에 대통령 연봉이 탐이 나서 그래서 저러는 거라면 생활고가 어려워서라면 제가 또 우리 국민 착한 국민들이 또 아이고 얼마나 먹고 살기 힘든 저럴까 싶은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박근혜가 남아있는 1년 4개월 동안 그대로 이 자리에 있게 된다면 단언컨대 저는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싸질러 왔던 잘못을 은폐하고 이것에 대해서 말을 맞추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 시간으로밖에 활용하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 더 그러니까 완벽하게 정리가 돼서 그렇게 해서 끝나자고 하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차 담화문 발표인가요? 일방적으로 9분 20초간 떠들고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안 받는 대통령의 기자회견. 이거야말로 진짜 국민을 우롱하고 두 번, 세 번 모욕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까지도 능력이 없으니 어떻게 보면 최순실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설문을 고쳐주고 바꾸는데 그런 것을 그냥 믿고 따랐다는 것도 참 웃긴 거 아닙니까? 사실 제가 아무리 봐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기자회견문에 쓰는 그 용어가 어떻게 일반 사람들이 봐도 납득이 됩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무슨 혼입이 정상이라느니, 마음을 모으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느니,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또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데, 모든 규제를 물에 빠뜨려서 살릴 것만 살려야 된다라는 표현을 그 묘한 시점에 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들이 정말 굉장히 이해가 안 가잖아요. 무슨 대통령이 쓰는 표현, 또 단두대라고 하는 표현도, 단두대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만약에 그런 표현을 노무현 대통령이 만약에 썼다라고 하면 아마 조중동이 이제 굉장히 난리를 했죠. 그때 당시에 아주 단순한 몇 가지, 예를 들어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못해먹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니 대통령이 어떻게 그런 표현을 쓸 수 있냐라고 하면서
길길이 그냥 아이고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와서 예, 더한 표현을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이제 묻거나 하지 않은 짝짝꿍 예, 조중동과 그리고 예, 바로 이 박근혜 권력인데요. 그대는 수사나 받아야지라고 달빛자냥님, 그대가 할 일은 수사받는 것밖에 없어. 그쵸. 다만 서로 말을 주고받은 캠핑 여인이 정신 분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박사모 카페 가입자가 늘었다는데, 박사모 카페 가입자가 늘었다고 하는 기사도 사실 저는 좀 믿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실제로 늘었을 수는 있겠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의 카페가 지금 총 동원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필요하면 뭐 박사모 지침에 따라 일거에 뭐 다 모여갖고 뭐 뭘 한다 이렇게 하고 주접들을 떨던데, 박사모가 만약에 총 동원령을 내린다면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게 동원령을 내리면 됩니다. 한 줌도 되지 않는 박사모라고 하는 세력들,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 중에서 저는 예전에 홍사독이 그런 이야기 했죠. 그래가지고 큰 논란이 있었는데, 광우병 때 이야기했던 거, 뭐 광우병 사태에 그 시위를 하러 나온 사람들 중에 이른바 이제 뭐 든든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해서 엄청나게 비난을 받고,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런데 이런 나라가 되도록 너희는 뭐 했냐 하면서 막 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 박사모에 가 있는 사람 중에서 제대로 정신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팬클럽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연예인 팬클럽은 고든빛깔님, 박사모 총 동원령이라더니 20명 왔다며요? 라고 하셨, 그랬나요? 주옥순 아줌마 일당 100이던데요. 일당 100. 연예인들은 이제 노래 하나, 좋은 노래 부르면 이제 팬들도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노래가 실패해도, 그래도 또 그건 또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계속. 근데 정치는 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지도자급 정치인일수록 잘못 내린 결정 하나로 인해서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현재 떠도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최순실이가 사실은 최순실이를 진짜 고용한 것은 삼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삼성이 정유라, 최순실의 딸에게 말구입비니 무슨 생활자금이니 뭐니 이런 거를 주면서 한 200억 원 정도를 쓴 걸로 이제 추산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200억 원을, 어마어마한 돈이죠. 뭐 우리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를 비롯해서 지금 저와 함께 방송을 듣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합쳐서 200억이 될까? 어떤가요? 200억이 될까요? 우리가 지금 현재 방송 보고 있는 분들. 하여간 그만큼 어마어마한 돈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 200억 원의 돈을 줘서 그 돈으로 삼성이 얻은 이익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수십조 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십조 원을 이익을 봤다. 뭐 편한 해고, 그리고 법인세 인하, 그리고 이제 노동 정책에 대한 재벌 중심의 개편, 그리고 뭐 최저임금과 관련한 부분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은 삼성 등 재벌이 상당히 적은 대가, 그게 이제 K재단이나 미르, K스포츠나 미르재단 같은 이런 거에 이제 약 800억 원 정도, 779억 원인가요? 뭐 그 정도를 주고, 그리고 나서 실제로는 수십조 원의 이익을 봤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최순실에게 돈을 주고, 그걸 통해서 최순실은 박근혜에게
그런 친재벌 정책을 만들게 함으로써 보다 쉬운 회고를 통해 사람들이 점점 가난해지고 부는 한쪽으로 점점 치우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쓴 것에 대해서 비판과 비난을 하고 있지요. 바나나 퀸님, 떡집 사장님, 저희 1억. 그 위에 캡틴 해주봉님은 200원도 없네요 라고 하셨어. 200원도 없으면 190원. 이런 바나나 퀸님 3대가 벌어도 안 되죠 라고 하셨고, 보통 마이너스 통장이 많다고 캡틴 니용님, 고든빛깔님은 삼성반도체 반올리면 얼마 썼냐 써볼놈들, 집 팔고 다 팔면 어이구 1억이요. 어휴 1억이면 너무 좀 적은데. 우리 떡집사님이 영주에 사시는 거죠 지금? 경북 영주인가? 예. 순실이에게 깽편 주고 사내 보유금 엄청 늘고 깽편이라. 이게 뭐죠? 나무 위키 보니까 최태민 아버지가 독립운동가였다던데 사실인가요? 무슨 헛소리입니까? 독립운동가였을 리가 없습니다. 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절대. 개인적으로 최태민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그런 장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장롱 밑에 자로 잘 휘저으면 잔돈다. 작은 별주군요. 하여간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지만 그들에게는 진짜 우리 떡집 사장님 들으면 화내시겠지만 거의 떡값 수준이었던 바로 그 200억 원 주고 수십조 원의 이익을 보는 이런 나라. 그런 나라에서 바로 이 김병준과 한강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무너져가는 이 박근혜 정부를 지탱해주는 힘의 역할을 한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일제시대 때 우리 내부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민중의 뜻을 배반하고, 그리고 자기네들의 소수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를 지탱해 준 것처럼 똑같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박근혜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심지어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보수 세력도 이제 박근혜를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사실 박근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그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울산에서 그 아주머니 혼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지금 들리면 엊그저께 11월 5일날 어떤 할머니께서 광화문 광장에서 나오셔갖고 자기 동년배들에 대해서 신랄하게 아주 비판했지 않습니까? 그 비판의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내 친구들은 여전히 박근혜가 그래도 불쌍하다라고 얘기한다고.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도 박근혜에 대해서 당시에 노년층이 그 엄마 아버지도 다 총 맞아 돌아가셨는데 불쌍하니까 청와대라도 보내줘야지 라고 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분했고요. 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른바 무당 정부, 무당 권력, 무당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또 다시 그러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 다시 그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데, 최태민은 순사했고 그 아버지는 독립유공자라고 기사 나왔다고. 그래요? 제가 한번 체크해봐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명쾌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독립유공자라고 했다면 아마 그것은 또 박근혜를 통해서 조작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저는 봅니다. 독립유공자라고 그럴 리가 없죠. 최태민이가 일제시대 때 순사를 했어요. 그 불령선이 아들을 일제가 경찰로 채용해줬다? 제가 볼 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그 아버지가 언제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돌아가셨다 해도 불령선인의 아들인 최태민을 순사를 시켰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 제가 못 봤는데 보셨다고 고든빛깔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기사의 내용을 제가 한번 찾아보고 다음 주에 제가 한번 방송에서 꼭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한강옥 같은 사람들이 지금 다시 대통령으로서 박근혜를 제자리에 앉히겠다고 그들에게 협력하고 협조하는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면 다카기 마사오도 몰래 입국했을 때 광복군으로 둔갑해서 들어왔는데, 캡틴 니용님, 박정희는 이제, 예, 광복군으로 뭐 들어오고 싶어서 들어온 것도 아니었죠. 정확히 얘기하면은, 예, 중국에서 이제 일제가 패망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조선인으로 있었던 사람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광복군으로 그냥 편입이 된 것. 그냥 자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편입이 돼서 들어온 거죠. 그렇게 해갖고, 이후에, 얼마 전에 이제 12.6대, 국방부가 박정희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그 추모 자료를 만들면서 광복군 활동을 한 것처럼 써서 이제 자료를 만들어갖고 엄청나게 큰 파문과 또 이슈를 만들었죠. 그래서 박정희가 광복군이었던 것처럼 조작을 하는데 국방부가 나서서 이번에는 나대갖고 이제 논란이 됐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희 스스로가 이 광복군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었을 때, 그때 박정희가 한 발언, 이 발언만 그냥 보시면 진실이 뭔지는 이제 분명히 뻔하게 알게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 광복군이라고 하는, 박정희가 광복군이라고 하는 것은 광복군 출신이었던, 실제로 광복군 출신이었던 한 남자가 소설책을 썼어요. 소설을 써서 말 그대로 소설 제목이 광복군인데, 그 광복군이라고 하는 소설책에서 박정희에게 하지도 않은, 예, 일제시대 때 당시에 비밀 광복군이라고 하는 내용을 조작해서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자기가 이 책을 이렇게 광복군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박정희를 광복군으로 미화하면, 그러면은 이 돈을 많이 줄 거라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청와대로 자기가 쓴 소설 광복군을 가지고 가서 박정희한테 책을 보여주면서 출판 기념회를 크게 해갖고 이 사실을 널리 알리려고 하니 돈을 좀 달라고 했을 때, 그때 박정희가 그 책을 보다가 땅바닥으로 집어 던졌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 내가 언제 광복군을 했다고 이런 거짓말을 썼느냐? 라고 하면서 오히려 크게 화를 냈다. 그러면서 박정희가 이 책을 썼던, 예, 이 돈을 받을 줄 알고 기대하고 갔던 그 사람이 결국 그 기대했던 돈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출판 기념회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게 책으로 팔리지도 않았고, 그리고 또 당사자인 박정희조차도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에 지금 사실이 아닌 내용을 가지고 전혀 엉뚱한 사람들이 이거를 사실인 것처럼 조작하고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 당사자도 광복군이 아니라고, 내가 언제 이런 활동을 했냐라고 하면서 화를 냈는데, 정작 그 당사자도 인정하지 않은 이야기를 가지고 이 국방부가 나서서, 예,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또 여기저기, 예, 박정희가 사실은 좀 광복군 역할을 했으면 싶은 사람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 조작해서 쓰고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되는지, 예, 정말 진심으로 그들이 각성하고 반성하고 국방부가 그 쓰잘데없는 일을 하는 동안에 사실은 정말 고통받고 있는 우리나라 군인들의 인권 문제 개선을 위해서 진짜 일을 하고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진보와 빙고님 들어오셨고 감사합니다. 별풍선, 예, 보내주셨어요. 아싸라 말라이 꿍이라고 하는 사슴맘님 방송 몇 시에 하세요? 라고 하셨어요. 매주 월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예, 2시서부터 방송을 하고 있고요. 매주 월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고상만의 뉴스 속 그 사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은 아침 10시에 녹음을 해서 보통 밤 9시에서 10시 전후한 시각에
김용민 브리핑의 본격 정치 논평 매주 화요일 날 예, 방송을 하고 있는데 내일 이제 방송에서도 김용민 브리핑 내일 이제 방송 날이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은 제가 낮 시간에 월요일 낮 2시부터 4시까지 예, 고상만의 뉴스 그 사건을 하고요. 그리고 화요일 날은 김용민 브리핑을 녹음을 하는데 우리 김용민 PD 이야기가 하는 말이 그야말로 불이 붙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의 다운로드 수가 요 전까지만 해도 하루에 한 100만 번의 다운로드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100만 번 정도. 근데 요 근래는 1, 2부 합쳐서 한 300만 정도 다운로드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김용민 브리핑을 듣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사회적인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이분이 이제 정치 시사 사회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분이에요. 그냥 재미있는 우스개 이야기나 코미디 같은 이야기 그리고 이제 술 좋아하는 이런 분인데 저하고 이제 그분하고 이제 기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제 뭐 술 먹으면서 정치 이야기하고 현재 문제 이야기 이렇게 하면은 그럼 그전에는 이분이 맨날 했던 게 뭐냐면 그거 재미없고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니까 이제 그만 얘기하라고 그랬는데 요 얼마 전에 이제 만나서 술을 먹으면서 박근혜 이 하야 국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왜 깜짝 놀랐느냐면요. 맨날 그런 얘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게 없으니까 이분이 말도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있다가 저 그만 좀 그 얘기하고 이제 딴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말을 막는데 이분이 먼저 막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현재 국면에 대한 이야기, 최태민 박근혜에 대한 이야기, 뭐 최순실에 대한 이야기, 정마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제가 놀래갖고 이 형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형님, 도대체 아니 예전에는 그런 거에 관심도 없고 잘 알지도 못하시더니 어떻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걸 다 이해를 하고 아시냐고. 그래가지고서는 제가 얘기했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요즘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일 김용민 브리핑을 들으니까 이제 무슨 얘기인지 이제 다 이해가 되고 알아듣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김용민 브리핑이 정말 중요한 방송이구나. 김용민 브리핑에서 정말 방송 잘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해주몽님 그러고 보니 육참총장이나 합참의장 성향이 궁금하네요 라고 했고 육참이나 합참이나 뭐 해사나 공사나 뭐 해군참모총장이나 뭐 공군참모총장이나 이 정권 하에서 잘 되려면 최순실한테 잘 보여야 되겠죠. 여차했다가 그대가 계엄하면 어떡하죠? 계엄을 선포한다고 지금 군인 중에서 그걸 따를까? 글쎄요. 가마매님 상마님 일제시대가 아니고 일제강점기라고 해주세요. 김용민 애청자입니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그게 공식적인 표현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릴렉스 투표님 계엄하면 보내야죠. 병원에 하얀은 그네 뭔 행위 이게 무슨 글자를 하면 이렇게 하트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네 아빠는 군 출신 독재라 계엄 가능해도 딸내미는 좀 힘들 듯. 제가 볼 때도 지금 군인들이 과거와 뭐 크게 다를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엄을 하고 그것이 이른바 그냥 계엄이 아니라 쿠데타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데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계엄이 있었던 것들, 쿠데타가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통신시설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쵸. 그래가지고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을 먼저 장악하잖아요, 늘. 쿠데타 세력은 방송국을 제일 먼저 장악하고, 그리고 통신시설을 차단하고, 뭐 이렇게 해갖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내용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해놓고, 그리고 쿠데타를 저지하려고 하는 반쿠데타 세력들이, 전혀 깜깜무소식한 상태에서 이제 기습적으로 상황을 전달하는 건데, 근데 이게, 글쎄,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먼저, 방송국이 아니라도 이런 방식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그리고 또 유튜브, 아프리카 TV,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송국 하나로만 장악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시설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하여간 여하간 사람들의 통신, 교통,
이 교환 수단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쿠데타가 옛날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제가 봐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의외로 우리나라의 희망이 정말 그 광우병과 관련한 싸움이 있었을 때 당시에 중고등학교 학생이었었던 그런 분들이 지금은 이제 성년이 됐고 어른이 됐잖아요. 아마 그런 분들이 20만 명 지난번에 그 시위에 나오신 그 11월 5일 날 나오신 바로 그분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광우병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온 깨어있는 시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삶은 돼지고기님. 저는 이 아이디만 읽을 때마다 늘 웃음이 나오는데 삶은 돼지고기님 별풍선 감사합니다. 바쁜 벌꿀님 어유 정말 얼마나 바쁘신지 안녕하세요 늦었네요 일하고 있어 추천만 하고 갑니다 히히 하고 남기셨어요. 요즘 바쁜 벌꿀님이 정말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벌꿀 이 박근혜가 요즘 이러니까 더 바쁘실 것 같아요. 예.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있어요. 예, 바로 그렇다면 진짜 박근혜가 이번 이제 11월 12일 날 사실은 진짜로 큰 그게 있죠. 이번 주 토요일 날입니다. 민중 총궐기가 지금 예정돼 있는데 11월 12일이 아마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예측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11월 5일 날도 20만 명의 인파가 나와서 광화문에 광장을 메꾸고 그리고 거기서 정말 큰 목소리로 박근혜 퇴진, 예, 박근혜 하야에서 이제 요즘은 퇴진이라고 하는 큰 목소리로 외쳤는데 제가 그날 거기 현장에 있으면서 저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2009년도 당시에 이 이명박이가 굉장히 웃긴 얘기를 해갖고 사람들의 이 조소를 샀는데 뭐였냐면 이명박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당시에 이명박이 아침 이슬 그러니까 광우병 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모여서 아침 이슬을 불렀는데 그 아침 이슬의 합창 소리를 인왕산에 올라가서 자기도 들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같이 아침 이슬을 따라 불렀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런 뻔뻔한 인간이 다 있나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당시에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번에 박근혜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청와대 쪽에서 목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20만 명이 한꺼번에 지르는 함성 소리, 그게 이제 청와대를 향해서 질렀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크게 들렸겠죠. 그죠? 그런 그 20만 명이 넘는 함성 소리를 들으면서 과연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하더라고요. 작은 별 지구님 보쌈 먹읍시다. 모두 다 갑시다. 광화문. 예, 캡틴 니용님, 삶은 돼지고기님 후원 감사합니다. 라고 저 대신 예, 감사의 말씀을 나눠주셨고 바나나 퀸님 아유 감사합니다. 별풍선 보내주셨어요. 너무너무 고맙고 우리 캡틴 니용님께서 오늘 고생해주시고 노력해주신 덕분에 예, 이 업과 꿀잼각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11월 10일 날 예, 신날 그네가 해외 나가지 않나요? 나간다고 돼요. 박근혜 예, 하여간 일관성은 있어요. 예. 외국 나가는 거는 이 국면에서도 포기하지 않겠다. 외국 나가서 편안하게 좀 한가하게 예. 근데 이제 순실이가 옷을 만들어줘야 그 옷을 입고 갈 텐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나 고민이 많겠어요. 참 외국 나가서 그러니까 박근혜가 지금까지 외국 그렇게 많이 나가서 얻은 게 뭔지 전 정말 한번 총정리 평가를 냉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명박이 당시에 밥도 못 먹고 돌아다니면서 무슨 자원외교 한다고 해갖고 결국은 남은 게 뭡니까? 글로벌 호구. 예, 전 세계에 예, 그냥 돈이나 퍼주고 돌아다닌 그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박근혜가 이 국면에서 외국 나간다 해서 그 나라에서 정말 이 박근혜하고 뭔가 긴밀하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거나 이렇게 뭐 중요한 협상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단언컨대 어느 바보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치가 엉망인 상황에서 놀러 가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상태에서 가기가 어려운 일이죠.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지금 박근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경고등이 울린 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죠. 그런데 별 문제 없다, 아무 상관없다라고 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지지율이 폭락을 거듭해갖고 한 자리 숫자 이하로 떨어졌는데, 그런데 오늘 리얼미터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아주 소수, 작은 반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지율, 정책, 국정운영 지지율은 더 떨어진 건 맞지만, 개인 지지율은 아주 소폭 반등을 해갖고, 그래가지고 12% 정도인가? 예, 9점 몇 프로 수준에서 12% 정도로 올랐대요. 그거에 대한 언론사, 여론조사 기관의 분석에 의하면, 박근혜를 지지하는 새누리당의 사람들에서 일부 지지율이 나왔고, 이제 또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무작정 또 묻지마 지지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토론회, 발표, 9분 20초간 사과 같지 않은 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걸 보면서, 또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제가 김용민 브리핑, 혹시 여기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김용민 브리핑을 듣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아마 듣지 않으실까 싶기도 한데, 예,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죠. 예, 박근혜의 세 번째 눈물에 속아서는 안 된다. 박근혜가 사실은 지금까지 또 세 번의 기회가 있었다. 예, 그것은 첫 번째, 최태민 문제와 관련해서 김재규가 아버지 박정희에게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에 대해서, 예, 이거에 대해서 보고서를 주면서 지금이라도 말려야 한다라고 하는 충정어린 제안을 했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고든빛깔님 유튜브에서 들으셨다고. 그쵸. 그 부분을 또 많은 분들이 또 따로 편집을 해갖고 유튜브에다가도 올려놓으셨던데, 와, 100만 번 이상의 다운로드를 기록했어요. 예, 방송이. 와, 100만 다운로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방송했던 부분을 따로 떼고, 제가 지금까지 최태민 관련해서 한 3번 정도 방송, 한 것 같은데, 김용민 브리핑에서. 그걸 다 따로 떼서 유튜브에다가 올려갖고선 했는데,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예, 제가 나름대로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하에서 3번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김재규가 박정희에게 최태민과 박근혜의 관계를 얘기했을 때, 그때라도 바로, 박정희가 과감하게 딸에 대해서 단속을 했다면, 그러면은 아마 이게 지금과 같이 자기도 죽지 않고 또 박근혜가 지금과 같은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재규가 결국 박정희를 79년 10월 26일 날 총을 쏜 데 있어서 결정적 사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예, 바로 자기가 김재규가 보고했던 최태민과 박근혜에 대해서 처리하는 박정희의 태도를 보고 실망해서, 그래서 자기가 총을 당긴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박정희가 최태민과 박근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자기도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런 불행한 비극의 단초가 됐는데,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박근혜가, 예,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아버지 박정희의 추궁에 울면서 최태민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변명을 했고, 그렇게 우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진 박정희가 결국은, 예, 최태민을 바로 그 현장에서 단죄하지 못하고 이걸 검찰로 넘겨버리면서 결국은 비극의, 예, 씨앗이 잉태가 됐다. 이것이 첫 번째 박근혜의 눈물로 일어난, 예, 슬픈 비극인데요. 두 번째의 문제는 이후에, 예, 선우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 선우연이라는 사람에게 박정희가 따로 밀명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최태민을 거세하고 그리고 청와대에는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구국 선교단과 관련한 일체의 모든 것은 해체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선 의원이 바로 그 지시대로 최태민을 조치했다면 또 달라질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선 의원은 이 지시를 받은 직후에 바로 박근혜를 찾아가죠. 박근혜를 찾아가서 아버지 박정희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니까 이때에 박근혜가 또다시 눈물을 흘렸다는 거죠. 울었다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선 의원이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안 됐더라. 박근혜의 눈물을 보니까. 선 의원이 그게 눈물에 왜 약해졌을까요? 그래서 결국 선 의원이 박근혜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럼 제가 가깝게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릴 테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결국 박근혜의 두 번째 눈물에 넘어가서 마음이 약해진 선 의원이 박정희를 찾아가서 너무 야박한 것 같다. 그러니 자기가 구국 선교단과 관련해서 좀 더 신경을 쓰고 관여를 해서 이렇게 좀 통제를 할 테니 그것에 대해서 지시한 하명은 좀 걷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두 번째 눈물에 속아 넘어간 이 선 의원의 잘못된 결정이 결국 오늘날 30년이 더 지난 지금에 와서 이 엄청난 비극으로 이것이 이른바 꽃을 피운 거죠. 두 번의 박근혜 눈물로 인해서 결국 나라가 대한민국이 이 정도가 됐는데 이 과정에서 그렇다면 박근혜는 왜 최태민에게 이렇게까지 집착하고 매달렸는가? 바로 여기에는 최태민이가 했던 박근혜에게 주입했던 바로 그겁니다. 박근혜는 최태민을 만난 첫날 75년도 3월 6일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75년 3월 6일 날 처음 최태민과 박근혜가 만났는데 청와대로 데리고 온 최태민이 박근혜 앞에서 죽은 어머니 유경수 여사의 목소리와 표정 등을 그대로 재현하면서 그러면서 이른바 빙의한 모습을 보여줬대요. 빙의. 죽은 사람의 혼령이 살아있는 사람의 몸 안에 들어와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을 하는 거죠. 영화 사랑과 영혼에서 나온 그 바로 모습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고 박근혜가 기절을 했다는 겁니다. 기절을 하고 일어나서 이후에 최태민을 신령스러운 존재로 봤다. 이것이 이제 최태민하고 15년간 최태민이 죽기 전까지 15년간 79년부터 94년까지 아주 가깝게 지냈던 전기영이라고 하는 목사의 증언인데요. 그 사람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후에 이런 유경수 여사 자기 엄마의 모습과 목소리를 그대로 재현해낸 최태민을 그야말로 신령스러운 존재로 이제 깨닫게 됐고 그런 이후로 쭉 지금까지 최태민과 관련해서 둘이 아주 특별한 관계로 왔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박근혜는 단순히 단 한 번 신령스러운 모습으로 했다고 해서 그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더 진짜는 이거죠. 여러분. 더 진짜는 바로 박근혜가 최태민이 계속 얘기했던 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경수 여사가 자기 너를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우매한 내 딸 그네가 슬퍼만 하고 있으니 가서 내 뜻을 전달해라. 그 전달의 내용은 뭐냐? 너는 나중에 이 나라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고 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는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누구인가? 그것이 바로 최태민. 그리고 최태민이 죽자 최태민의 가장 그 영적인 능력을 이어받은 사람이 바로
최순실이었다라는 것. 그래서 그 최순실이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거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최태민의, 이게 박근혜, 이 최순실에게 의지한 거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머지 답이 쫙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머지 모든 답이 쫙 풀리죠. 왜 이 최순실에게 박근혜가 그 연설문까지 넘겨주고 그리고 그렇게 집착했는지에 대한 답,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예, 단순히 그러니까 최순실이가 좋아서 또 그 사람을 뭐 믿어서 이런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 최태민이었고, 최태민이 사라지자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을 받은 사람, 그것이 바로 최순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해서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면 그동안 이제 많은 분들이 말씀을 주셨어요. 예. 그 캡틴 용님이 방송 오늘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예. 바쁘셔서 이제 그만 간다고. 아이고, 아쉽습니다. 오늘 너무 고마웠어요. 캡틴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개인적으로 순실이 말고 그네한테 시킴질 하는 조직이 따로 있을 것 같아. 예, 작은 손님. 국방장관 지금 일본에 있지 않나요? 대통령 마저 나가면. 조 비서장. 그렇군요. 다 나가버렸군요. 이거 자기네들은 맨날 입만 열면 나라가 무슨 흔들흔들하고 위험하다고 하더니 왜 그런가요? 네. 그리고, 예. 해주몽님. 예, 최태민 언급한 드라마 95년도 최상호의 촬영팀에 의문의 돌지사고라고 다시 촬영 감독이 죽었다고. 망치 부인 때 넉넉히 봤어요. 예, 그랬나요? 그때 박근혜가 김정일로 나왔습니다. 맞아요. 이대근이가 차지철로 나오고, 그리고 달빛장이 멍청한 짓만 하는 그네. 멍청한 짓만 골라 하는 그네. 부메랑 돼서 지금 처음 만든 거지. 엄마 목소리 전화. 떡집 사장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성대묘사가 나라의 운명까지 바꿔놨네요. 라고 하셨어요. 1030님. 사이비 종교에 현혹된 일개 여자 사람이 나라를 이 모양 이 꼴로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용민 PD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우리 유경수 여사의, 예, 그 성대묘사를 우리 해갖고 우리도 한번 크게 한번 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박근혜는 5년 전세입자죠. 국민이 5년간 청와대를, 예, 더 안 받고 오히려 돈 줘가면서 거기에 있어라. 이렇게 했는데, 계약을 위반한 겁니다. 예, 박근혜가. 계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이제 그만 나가라. 너 이제 계약을 위반했으니 너 이제 필요 없다 하고 국민이 내쫓으려고 하는 마당에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바로 전전세. 예, 김병준을 전전세를 주겠다는 거예요. 전세입자가 주인의 허락도 없이, 국민의 허락도 없이 김병준에게 청와대를 전전세를 내줄 테니 내가 계속 청와대에 있게 해달라. 이런 식의 허구맹랑하고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 절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는 절대 이선 후퇴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꽁수와 묘수를 부린답시고 끝까지 국민들을 상대로 저항을 할 걸로 보입니다. 아마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누가 연설문을 봐주지 전화할 때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한다고 하는데, 아니 최순실이가 뭐 감옥에 있다고 전화통화 못 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휴대폰만 충전해서 넣어주면 되죠. 이 정권, 이 정부하에서 상상 그 이상의 모든 일을 다 하는데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박근혜가 있는 한, 박근혜 정부가 계속되는 한, 저는 계속해서 그러한 잘못된 일들은 반복될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남은 것은 이제 하야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11월 12일 광화문에서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 예. 고상만 유수소 그 사건, 예. 오늘 11월 7일, 이 28번째 방송,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많은 분들이 낮 시간에 또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함께 고민해 주신 거 너무 고맙습니다. 이미지 10점 마오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별풍선 보내주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고든빛깔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비오는 날님 뭐 하시는 분인가요? 누굴 절 물어보시는 분인가요? 아이고 달빛짜장님, 가마맨님, 1010님 너무 고맙습니다. 늦게 들어왔지만 잘 듣고 갑니다 라고 하셨고요. 벌써 끝나는구나 하고 진부와 빈건님 말씀해 주셨어요. 2시간 했어요. 이제 제가 이제 또 7시에 오마이뉴스 또 글자 쓰는 뭐 강의가 있어서 거길 또 가야 돼요 지금. 그래서 이거 뭐 참 재미없는데도 또 끝까지 함께 들어주신 모든 분들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요. 떡집 사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라고 하셨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진보와 빙고님 또 별풍선 주시고 설탕발리님 아유 별풍선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근무 시간이라 계속 보기 힘드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장근호님, 단열공사님님 아유 고맙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고맙습니다. 전주 좋은 친구님 격려 고맙고 진보아 빙고님도 너무 고맙고 수염 크크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박근혜 하야하는 날까지 수염을 좀 길러보려고 합니다. 예, 제 수염이 너무 많이 자라지 않을 때까지 박근혜가 하야할 수 있도록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11월 12일날 11월 12일날 토요일이죠. 많은 분들이 함께 오셔서 역사의 현장에서 함께 해주세요. 예, 우리가 87년 6월 항쟁 때 거리에 서 있었던 그 선배들, 그 어른들, 87년 6월 항쟁 때 저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왜 매운 연기만 가득하지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그 주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든 빛깔님 곧 면도하시건데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렘이 되실라. 네,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맙고 늘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는 국민들, 대한민국을 함께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 대한민국 우리 모두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예, 박근혜의 18번 노래 빙고 그 노래에 나오는 것처럼 이민 따윈 생각하지 않는 나라가 돼야 되겠죠. 모두가 행복한 것으로 정말 쩔쩔매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나라가 돼야 됩니다. 금강산 다시 열리고 개성공단의 멈춰진 기가 다시 돌아가는 대한민국 남북의 평화를 응원합니다. 예, 그러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이 바뀌기 위해선 박근혜 하야 반드시 선결 조건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양심 있는 정치인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야당이라면 하야 투쟁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신해서 맨 앞에 나서서 싸워주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고 요구하고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 고맙습니다.